안녕하세요. 어대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2교시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할 시간인데 간단한 안내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를 이제 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합격 수기를 읽어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계속해서 촬영도 할 거고, 워낙에 좋은 합격 수기들이 많고 또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바쁜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기에 대한 그런 의혹, 어떤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읽어 드리는데 코너명도 저희가 후보를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쌤이 직접 읽어주는 감동 후기, 어쌤 제자님들의 리얼 후기 이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거의 몰표로 나와서 선정된 그 코너명이 뭐냐면 힘드니? 그럼 합격수기 듣고 해. 힘드니? 그럼 합격수기 듣고 해. 이렇게 이제 코너명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 영상을 보시거나 또는 책에 있는 합격수기를 읽어보시거나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서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천기술로 공부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단사회사업은요, 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서 가족 파트랑 가장 많은 문제가 나와요. 보통 가족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이 둘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실천기술론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 집단 파트하고 가족 파트가 차지할 정도로 문제수가 많거든요.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집단의 발달 단계입니다. 우리가 개인도 다 발달 단계가 있었죠. 그리고 가족도 발달 단계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가족 생활 주기, 가족 생애 주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집단도 다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다 단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책에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은 집단의 발달 단계는 일단 집단이 모이기 전,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처음 만나기 전에 집단을 계획하고 구성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 단계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집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너무 쉽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자, 준비 끝났고 구성원 모았죠. 그런 다음에 처음 만납니다. 이 초기 단계가 첫 만남이에요. 우리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어요. 오리엔테이션 가면은 교수님들 계시고 선배님들 계시고 또 나의 동기들도 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첫 만남을 한번 떠올리시면 정말 이해하기도 쉽고 거의 외울 게 없어요. 이 파트가 좋은 게 단순 암기할 게 거의 없다. 우리가 웬만하면 경험한 것들을 적용만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만남 갖고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고 임시 과대표도 뽑고 앞으로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약속도 하고 이런 거를 초기 단계에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서 집단 사정 단계로 넘어가요. 그럼 집단도 사정하고 구성원도 사정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사정 도구들이에요. 사정 도구들. 소시오 메트리, 소시오그램, 상호작용 차트, 의, 차별, 척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건데 엄청 간단해요. 정말 쉽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것들 끝났다. 거의 준비 다 끝났고 사정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계가 중간 단계예요. 교재에 보시면은 아마 중간 단계가 개입 단계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사회복지 실천 과정으로 치면은 이게 바로 개입 단계예요. 개입은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거를 집단 발달 단계에서는 중간 단계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그렇게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 그게 중간 단계. 자, 끝나겠죠. 목표를 잘 달성해도
끝나겠지만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해도, 잘 달성하지 못해도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알아야 되는 거, 종결은 목표 달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종결의 사유는 다양하다. 알았죠? 종결의 사유는 다양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순서를 알아야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초기 단계하고 중간 단계하고 종결 단계는 그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주된 과제들이 출제 포인트예요. 아까 사정은 뭐라고 그랬죠? 사정 도구를 구별하는 거. 그 다음 준비 단계에서는 준비 단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성원들을 모집할 때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출제 포인트를 알고 책을 봐야지, 안 그러면 그냥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자, 보세요. 초기 단계의 과제를 볼까요? 첫 번째는 모였잖아요. 모였으면 뭐예요? 서로 소개하죠. 일단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저는 누굽니다. 뭐 어떤 일을 해왔습니다. 소개하겠죠. 구성원들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소개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모인 목적이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라는 걸 확인하겠죠. 그것도 소개, 목적도 소개하고. 그럼 서로 모였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나갑시다 라고 뭔가 방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서로의 역할을 정하고, 그런 거를 여기서는 계약이라고 표현했네요. 계약.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킬 건 지켜야죠. 지각하지 맙시다. 결석하지 맙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규칙도 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외우자가 아니라 처음 모였어.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전문가인 사회복사도 모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구나. 처음 만났을 때 기대 반, 설렘 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랬을 때 기대감도 많이 갖고 오는데, 설레기도 하겠지만 우리 또 사회복지에서는 그만큼 긴장감과 불안감도 높은 단계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 어때요? 떨리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긴장과 불안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높고, 그런 단계가 바로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라포 형성도 할 거고, 또 어떤 저항 이런 것도 다뤄주고, 불안도 다뤄주고, 향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격려, 으쌰으쌰 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이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종결 단계도 나와 있는데, 종결 단계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났고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그럼 그 변화를 잘 유지해야죠. 그래서 종결을 하게 되면 이제 구성원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각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에서도 집단에서의 좋았던 경험과 좋은 변화가 지속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종결 단계의 과제 중 하나고, 또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죠. 당연히 종결 단계의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헤어짐에 아쉬움이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정서적인 어떤 아쉬움, 그러한 반응들을 또 달아주는 거 해야 되겠죠. 또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할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계획. 우리가 항상 사후 관리 계획을 세우듯이 종결을 하게 되면 또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집단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무래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내가 좀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으쌰으쌰 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면 그걸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의존성을 감소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뭔가 개별적으로 이제 다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독립심을 길러주는 그러한 것들도 종결 단계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거의 안 보고 그냥 여러분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경험해 온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볼까요? 문제를 보면은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지금 문제는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초기 단계를 지금 묻고 있고요. 자,
집단과 구성원의 목표를 설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모여서 이미 목표가 같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걸 확인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처음 모였을 때 확인해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이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지도자인 사회복사를 소개하며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아까 다 각자 소개 다 하죠. 각자 소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구성원 간 유사성을 토대로 응집력을 형성한다고 돼 있죠. 그럼 처음 모였을 때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각자 소개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해봅시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공통점들 얘기하겠죠. 만약에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였다. 그러면 서로 모여서 뭐 1급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게 됐고, 뭐 상사의 눈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의 개인적인 또 목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면서 응집력을 형성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겠죠. 그런데 구성원이 집단에 의존하는 정도, 아까 의존성 정도를 감소시키는 건 언제였어요? 종결 단계였죠. 왜? 종결되면 이제 헤어지잖아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죠. 개발하던 삶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종결 단계구나 해서 답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번 특강 지우개 좀 주실래요? 이번 특강 지우개가 없어서 요거 좀 이따 지우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이번 특강 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죠. 관련 이론을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보죠. 마지막에. 근데 어때요? 쉽죠?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어 있으면 너무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7번 문제는 심리사회 모델이죠. 기술론에서 꼭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실천 모델들이에요. 그 실천 모델들이 막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출제 비중이 높은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리사회 모델이에요. 심리사회 모델. 그 제가 항상 수업을 하면서 이름을 잘 봐라. 이름을 보면 힌트가 보인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름 자체가 지금 심리 플러스 사회 모델이죠. 사회 모델. 처음에는 이쪽에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 수업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심리 사회 모델의 뿌리가 뭐냐면은 바로 리치몬드의 진단주의 학파예요. 근데 리치몬드의 진단주의 학파는 무슨 이론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는 초반에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에 쏠려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4년에 홀리스가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케이스워크, 즉 개별사회 사업이죠. 개별사회 사업, 심리사회적 치료라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이 심리사회 모델이 집대성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리치몬드의 진단주의 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고로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이론, 여러 모델, 또 다양한 활동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 영향도 많이 받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PIE 개념 있죠. 그래서 환경 속에 인간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거를 시츄에이션으로 해도 돼요. 그랬을 때 환경 속의 인간 또는 상황 속의 개인, 그러한 개념을 당연히 중요시하죠. 근데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두루두루 그러한 것이지 이 모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모델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회적인 면, 환경적인 면도 같이 중요시하죠. 그럼 얘네들이 둘 다 중요한 거죠. 둘 다 중요해요. 자, 그거 기억한 다음에 또 심리사회 모델의 포인트,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멘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별사회 사업에 대한 체계 이론의 접근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예전에 개별사회 사업은 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주로 심리적인 측면에 쏠려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체계 이론에 접근하니까 뭐예요? 그만큼 환경의 영향 그리고 상호작용, 상호관계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 심리사회 모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요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심리사회 모델의 치료 기법 또는 개입 기법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7개 중에서 한 가지만 간접적인 방법이고 나머지 6가지는 전부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모델들하고 막 섞여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다른 모델을 얘기하는데 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확인해야죠. 이거는 심리사회 모델의 치료 기법인데 왜 다른 모델에서 이 얘기를 하지? 이게 시험 공부예요. 이게. 보면 느낌이 와야죠. 이상하다라는 게. 자, 그래서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간접적 개입 기법 하나니까 그거 먼저 볼게요. 환경 조정 하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활동인데 여기서 뭐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이런 게 있죠.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이제 관련돼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접적 개입 기법 하나. 그럼 끝났어요. 끝났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기법들입니다. 거기에 6개가 있죠. 그 다음 묶어볼게요. 1번에 지지, 2번에 지시, 지시를 직접적 영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3번에 탐색기술 환기 내지는 탐색묘사 환기가 있죠. 얘를 정화 내지는 정화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과 5번에 발달적 고찰 있죠. 그래서 1, 2, 3, 4, 5를 한번 묶어보시면 이게 다 어디서 왔냐? 정신분석 이론에서 왔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그래서 치료 기법 또는 개입 기법을 보니까 와,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진단주의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숙지해가지고 최대한 본격적인 1급 준비 시작하기 전에 얘네들을 많이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네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편하다. 자, 그랬을 때 내용 볼게요. 지지기법은 따뜻하죠. 느낌이 따뜻하죠. 지지와 지시. 와, 막대기 하나 차이인데 엄청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뭔가 따뜻한 느낌, 클라이언트 입장을 이해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뭔가 안도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고 제보증을 해주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그게 지지예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지시 뭔가 시키는 것 같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뭔가 클라이언트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시고 직접적 영향이에요. 읽어보면 좀 센 느낌. 그래서 일일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탐색 기술 환기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좀 슬프고 어둡고 뭐 우울하고 화가 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나면 말을 하겠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진짜 때려주고 싶어. 막 예를 들어갖고 또는 이러이러해서 제가 지금 너무 우울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막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기하면 좀 시원하죠.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게 환기, 정화 요겁니다. 좀 시원해지겠죠. 그치? 그겁니다. 자, 그 다음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은 여기서 유형은 성격과 관련되는 거. 역동이라는 거는 우리 프로이드의 성격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의식, 전의식, 무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드, 자, 초자 또는 원초와 자, 초자도 있죠. 걔네들이 서로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면서 뭔가 사람의 행동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일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까요? 시험이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시험을 잘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발달적 고찰이죠. 발달적 고찰은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는 과거 중에서도 어느 시절을 특히 중요시해요? 어린 시절. 그렇죠? 우리 구, 항, 남, 잠, 생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하고 왔죠? 특히 프로이드는 구, 항, 남까지. 거기까지의 어떤 인생 경험 있죠? 그게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때 결정된 성격은 안 변한대. 불변적이에요. 비관적이고 다분히 폐쇄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른 과목하고 같이 복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 알아보는 거. 발달적 고찰. 그다음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사건, 최근에 발생한 어떤 일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지금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지금 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죠. 이때 외부 환경 고려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심리 사회 이해가 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반복해서 익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심리 사회 모델의 치료 기법이고 또 치료 기법들 중에서 얘가 뭐고 이거를 구별하는 게 시험 공부입니다. 시험 공부. 나중에 몰아서 얘네들을 외우려고 그러면 못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행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중요한 거를 정말 최대한 해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좋다니까. 제가 이 잔소리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심리사회 모델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구분됐죠? 직접적 개입이 6개, 간접적 개입이 1개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직접적 영향은 주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환경을 변화시킨다? 직접적이면 누구한테 직접적이겠어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이겠죠. 근데 갑자기 주변인 나오시고 환경 변화 나오시고 일단 시험 볼 때는 얘는 아니야. 얘는 틀렸어.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 우린 지금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뭐였어요? 아까 뭐 클라이언트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떻게 사회복사가 올바른 거를 좀 주장해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뭔가 그런 의사를 관철시키는 그러한 성격. 그게 이제 직접적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거 알 수 있고 맞는 거 복습. 탐색 기술이나 또는 묘사 그리고 환기는 자기 상황과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표현하면은 기술, 묘사가 되겠죠. 자기의 뭐 상황, 감정 이런 것들 안에 있었던 거 탐색했고 그 다음 말로 했고 기술했고 묘사했고 그 다음에 감정 전환을 도모한다. 그러면 좀 시원해지겠죠. 환기. 그 다음 지지는 이해, 격려, 확신감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좋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뭔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게끔 도와줄 겁니다. 그 다음 유형의 역동 성찰이라고 표현했죠. 우린 보통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같은 말, 고찰, 성찰 같은 말로 보시고 성격, 행동, 감정의 주요 경향에 관한 자기 이해를 돕는다 그렇죠. 그래서 성격에 관한 거 그리고 뭐 방어 기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문제 형태가 이제 있는데 보통 가장 많은 문제는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 형태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적어도 보통 10개 이상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안에 있는 말이 뭐 말하는 거지? 이거를 맞추는 건데 힌트가 일단 많습니다. 힌트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걸 이론 공부하고 나서 문제에 접목시키는 거니까 밑에 이론을 먼저 보세요. 자, 해결 중심 모델의 의의를 보시면 단기적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실천 모델들 중에는 확실하게 단기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시험에 매우 중요한 그런 모델들이 6개 있습니다. 외우세요. 이거 암기도우미를 공무원 그 합격 제자가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암기도우미를 만들었어요. 단기에
위, 인, 행, 과, 전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단기회라고 했으니까 단기 모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위인들 알죠? 위인들. 자, 위인들의 행과를 전해라. 위인들의 행과를 전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위기개입 모델이고요. 위기개입 모델.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이고요. 그 다음 행동수정 모델 내지는 뭐 행동주의 모델이고, 그 다음 과제 중심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치료 모델 중에서 좀 이따 볼 건데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이 있어요. 그 다음 해결 중심 모델 또는 해결 중심 가족치료 모델. 뭐 양쪽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확실히 단기 모델, 그러니까 단기에 치료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단기 모델인데 그 중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6개. 외워놓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이고요. 또 치료 과정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는 치료를 하는 과정이 그냥 막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딱 단계가 잘 구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우리 실천론 시간에 실천 과정 5단계 공부했잖아요. 뭐 접수, 자료수집과 사정, 계획 수립, 개입, 종결평가 또는 뭐 평가 종결 배웠죠? 그런 것처럼 단계가 잘 구별되어 있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보통 구조화된 접근 이렇게 불러요. 됐고, 그 다음 2번 문제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가족이 원하는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에 중점, 초점을 두고 가족을 돕는데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단기 모델은요, 문제에다가 방점을 찍기보다는 해결 방법에다가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야 단기가 되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프로이드식의 접근법은 장기 치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단기 모델이니까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 3번 사회복사 역할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보통 전문가 대 대상자 이런 식이면은 전문가가 주체가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객체가 돼요. 이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사회복사가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변화에 도움을 주는 자문가나 또는 변화 촉진을 위한 질문자 역할을 해준다. 자, 그럼 여기서 주체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클라이언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본인이 주체가 되고 클라이언트 본인이 전문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번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과거의 성공 경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던 예외적 상황을 중요시한다. 클라이언트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욕구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회복사를 찾은 거죠. 근데 우리가 뭐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살아온 평생 내내 그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예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참.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뭐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문제다. 그러면 항상 안 좋았겠어요? 아니죠. 좋았을 때는 어땠었냐? 일주일에 여러 번 싸운다. 그럼 여러 번 싸우면은 안 싸울 땐 어떻냐? 이런 게 예외적 상황이죠. 평상시엔 어떠니? 뭐 가족 중에 누가 술만 먹으면은 화를 내. 그래서 술을 안 먹었을 땐 어떻냐? 이런 거. 이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게 예외적 상황이에요. 예외라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더 알아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또 있어요. 여기에는 질문 기법들이 있어요. 해결 중심 모델에는 해결 방안 수립을 위한 질문 기법들이 6개 있거든요. 그 중에는 면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이 있고, 면담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 이론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예외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내지는 뭐 대처 극복 질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성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관계성 질문. 자, 그래서 면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부터 예외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극복 질문, 관계성 질문, 이러한 6가지 질문 기법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해결 방안 수립을 위한 질문 방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건 이론 시간에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룰 건데, 지금은 어디까지 기억해요? 이러한 그 해결 방안 수립을 위한 질문 기법들, 이름 뭔가 지금 머리에 있는데 이게 어느 모델에서 쓰는 거지? 어느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또는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 그걸 기억하는 거, 이게 선행학습. 그럼 여기 뭐가 보여요? 예외 질문이 보이죠? 아까 예외적 상황을 중요시한다 그랬죠? 그 예외 질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술을 안 드실 땐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싸울 땐 어때요? 안 싸울 땐 없나요? 24시간 싸우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실강 시작하고 그러면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더 자연스럽게 재밌으실 겁니다. 자,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 원칙 보세요. 1번, 병리적인 거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 주로 병리적인 쪽에다가 방점 찍으면 프로이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앞으로 프로이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을 발견해서 치료에 활용한다. 그렇죠. 뭔가 강점 중심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서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한다고 돼 있죠?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에 얽매이면 클라이언트를 그 이론에다가 자꾸 껴 맞춰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탈이론적이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규범적이라고 돼 있죠. 너무 규범적이면 무엇은 옳고 무엇은 옳지 않고 이런 건 너무 따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은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존중해 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거 지금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뭐 4번 볼까요? 4번에 오른쪽 보시면 치료 방법의 경제성을 추구한다. 너무 좋지 않아요? 단기 모델인데다가 우리가 뭐 치료할 때 비경제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결 중심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과 그 반괄호의 그 해결 중심 치료에 뭐 철학이 나와 있는데 걔네들을 읽어보면은 경제성을 추구하는 게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다음 5번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 그렇죠? 어때요? 가변론적인 그런 얘기 아닙니까? 프로이드는 불변론자였어요. 어렸을 때 형성된 성격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다. 거의 바뀌지 않는다. 불변론자였어요. 그래서 비관론자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우리가 뭔가 가변론적이고 낙관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자, 현재와 미래 지향한다. 뭐 클라이언트의 자율적 협력을 중요시한다. 클라이언트 주체니까 자율적으로 협력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는 외워야 될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이해로 끝나는 것도 있다. 자, 어쨌든 내용 보니까 이제 답은 아주 쉽게 찾았겠군요. 우리 제자분들께서. 처음에 삶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했고요. 모든 문제에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했고요. 클라이언트는 자기 삶의 주체이며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다. 그냥 쭉 읽으면서 아마도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에 적용하잖아요. 그거를 20회에 합격하신 우리 제자님들 또는 이 문제를 정답을 찾으신 제자님들께서는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시험 볼 때 이런 거 만나면 그냥 반갑죠. 시간도 아끼고 정확하게 답도 찾고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9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우리 가족 치료 모델들 중에서 전략적 모델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옳은 거를 찾으니까 옳은 거 하나밖에 없다. 그럼 전략적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다른 거는 틀리게 기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론 공부해야죠.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의 특징 및 주요 기법 핵심 내용 보시면 일단 단기 모델이에요. 좀 전에 문제 풀 때 단기의 위인, 행과, 전해 벌써 2번이나 얘기하네요. 이번 시간에도.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해줘도 자꾸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 불합격하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귀를 열잖아요. 그러면 또 막판에 가서 120개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좀 빨리 말 좀 들으라고, 빨리. 자, 단기의 위인, 행과, 전해. 그 중에 전이 뭐였어요?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이었죠. 자, 단기 모델 맞고, 단기에 어울리게 이론보다는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는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둔다. 단기답습니다. 단기는 이래야 돼. 자, 그 다음 주요 기법들이 있죠. 우리 가족 치료 모델들이 이제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이 다양한데 출제 유형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단어 그리고 어떤 문장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어느 모델 거를 얘기하는 거지? 어느 모델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런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역설적 개입, 뭐 증상 처방, 변화 제지, 관점 부여, 실현, 순환적 질문, 재명명, 뭐 지시 등등이 나오는데 제가 진하게 해놓은 거는요. 적어도 외우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말이 나오면은 이거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료 기법이지. 이걸 구별하셔야 돼. 구별. 그게 1차 공부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의 개념 하나하나를 또 묻습니다. 1급 시험은 그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갑니다. 역설적 지시고 역설적 개입. 같은 말, 그 다음에 역설적 개입 안에는 증상 처방, 변화 제지, 관점 부여가 있네. 그 다음 실현, 순환적 질문, 재명명. 이거 다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의 주요 기법들이네. 그 다음 나는 더 공부하고 싶어. 나는 고득점 받을 거야. 그러면은 증상의 조작, 가장 내지는 가정이라고도 하고 지시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주요 기법이구나.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 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1순위로 중요한 게 역설입니다. 역설. 자, 역설이라는 게 뭡니까? 치료자가 목표와 반대되는 것을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목표에 해당하는 것 또는 목표로 가게끔 지시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와 반대되는 것을 실행하라고 지시하니까 그러니까 역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역설적 개입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증상 처방입니다. 증상 처방 볼까요? 가족들이 문제라고 제시한 증상, 즉 그 증상이 문제 행동이에요. 아까 뭐 술만 드시면 화를 내요. 그랬을 때 술을 먹는 행위, 화를 내는 행위, 이게 뭐예요? 증상, 문제 행동이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라고 해요. 하라고. 그러니까 역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라고 한다. 이퀄 증상 처방이지. 증상 이퀄 문제 행동. 문제 행동을 하라고 한다. 처방한다. 이거예요.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시험에 그런 예도 나왔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생겼네요. 시어머니가 맨날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 밥은 먹여서 보냈냐? 뭐 하면서 사사건건 연락을 취하시고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재밌는 증상 처방이 나온 거죠. 반대로 역설을 이제 지시합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치료자가 이렇게 지시를 해요. 본인이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어머니 지금은 왜 전화 안 하셨어요? 또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왜 전화를 많이 안 하세요? 이렇게 그런 것도 역설이 그런 것도 역설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이 연락하는 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꾸 연락하는 거 그게 증상, 문제 행동이잖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그래서 역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근데 어쨌든 문제가 되는 행동, 그 증상을 하라고 하는 게 역설 중에서도 증상 처방이다. 얘를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그 다음 변화 제지는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야. 변화 가능성을 부인한다. 1급 시험을 저는 뭐 5년째 준비하고 있어요. 5년째. 선생님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기는 하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막 자극을 팍팍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속도. 나는 빨리 변화하고 싶다. 이러는데 천천히 해. 뭘 이렇게 급하게 해. 나 한 달 동안 5kg 뺄 거야. 근데 왜 그래? 한 10년 동안 5kg 빼.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과하게 표현 드립니다. 기억 잘 나시라고. 그 다음 관점 부여는 문제를 더 크게 해석하는 거예요. 관점 부여. 공부를 열심히 안 하나. 수업 때 이제 수업을 들었으면은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되는데 복습을 뭐 하루에 1시간밖에 안 한대요. 선생님 그렇게 공부하시면 1급 시험 10년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과장하는 거죠. 과장. 이게 다 뭐예요? 역설. 그리고 어느 가족치료 모델에서 사용한다고요?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항상 잊지 마세요. 이 분류. 이게 어디 거지? 누구 거지?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실현은 말 그대로 실현을 겪게 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이 있겠죠. 증상이 있겠죠. 그거보다 더 센 거를 겪게 하는 거. 근데 힘들어. 그래서 나 이러고 힘들게 하느니 고칠 거야. 뭐 이런 거. 그 다음 순환적 질문은 뭔가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좀 어때요? 생각이 좀 좁죠. 좁아. 하나만 생각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폭넓게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어때요? 문제를 좀 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질문을 연속적으로 함으로써 뭔가 시각을 넓히게끔 도와주는 게 순환적 질문이 되겠고, 재명명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뭔가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안 좋게 생각하는 거, 그러한 또 안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좋게 다시 해석해 주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맨 끝에 가로 안에 그런 말이 있죠. 특히 증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준다. 뭔가 그 증상이 꼭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떤 측면으로 보면, 달리 보면 또 이러이러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뭐 엄마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너무 하는데 그 잔소리를 나쁜 거로만 보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랑의 표현,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너무 나쁘게만 보면 안 좋으니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또 좋은 측면에서 해석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걸 이제 재명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일단 전략적 모델에 관한 거는 5번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재명명 기법을 사용한다. 이거는 방금 공부했으니까 답인 줄 알 텐데 문제는 1, 2, 3, 4번이거든요. 1, 2, 3, 4번. 걔네들은 어떻게 틀렸을까 봅시다. 이러면서 1급 시험의 출제 형태를 보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뭐 셀 수가 없어요. 물론 세면은 손가락으로 세야 되는데 어쨌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얘기고 갑니다. 역기능적인 구조의 재구조화를 개인 목표로 한다. 여기에 구조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네요. 착한 힌트라고 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착한 힌트 이렇게 얘기하죠. 미누친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그 학자가 제시한 구조적 모델이 있습니다.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이겠죠. 구조적 모델의 목적이 뭐냐면 가족의 구조가 잘못되었으므로 그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재구조화라고 하죠. 재구조화. 그럼 구조적 모델 하나 알았죠? 구조적 모델의 목적을 공부했네요. 2번. 증상 처방이나 고된 체험 기법을 비지시적으로 활용한다. 증상 처방이나 고된 체험 기법은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게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비지시적이 틀렸죠? 그래서 역설적 지시 이렇게도 표현하죠. 또 그냥 지시 기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시적이다라는 거. 3번. 가족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파악하여 원인 제거에 필요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지금 전략적 모델은 아까 대표적인 단기 모델이었어요. 또 해볼까요? 단기의 위인, 행과 전해. 지금 벌써 이거 세 번째 했죠? 근데도 안 따라하고 귀 막고 나중에 본인이 후회합니다. 본인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단기 모델에 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원인 제거에 필요한 전략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이러면은 장기 치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장기 치료일 수밖에 없는 게 그놈의 원인을 찾는데 그것도 과거에서 찾는데 엄청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장기 치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 4번. 가족 내 편중된 권력으로 인해 고착된 불평등한 위기구조를 재배치한다. 여기에 지금 편중된 권력이란 말이 나왔어. 권력. 그럼 가족에서도 좀 센 사람이 있고 힘이 파워. 그 다음에 좀 덜 센 사람, 약한 사람 막 있겠죠. 이것도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의 문제고. 그 다음 고착된 불평등한 위기의 구조. 구조란 말 또 나왔네. 위기의 구조를 재배치한다. 뭔가 권력이 불균형되어 있으니 이거를 재배치한다. 이것도 재구조화입니다. 재구조화. 아까 재구조화가 목적인 모델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이었죠. 자, 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전략적 모델 많이 본 거고 이거라도 알아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시고 10번 문제는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그 다음에 1교시 사회복지 조사론에 속해 있는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 공부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다른 과목에서도 다루어진다. 너무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자, 유형을 지금 묻고 있고요. 일단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 알아야 이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단일 사례 설계의 종류, 핵심 내용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A하고 B거든요. 그거를 아셔야 돼. 그것도 해설에 있는데요. 자, 단일 사례 설계는 기초선 단계라는 게 있고 개입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선 단계가 뭐냐면 문제 행동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대로인지를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자, 단일 사례 설계를 완전히 처음 본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일 사례 설계는 어떤 거냐면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단위가 하나예요. 개인이면 그 개인 한 명. 가족이면 그 가족 전체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 문제 행동, 어떤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을 고쳐야죠. 그랬을 때 그 문제 행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대로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 관찰, 반복 측정을 해요. 근데 그 관찰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 도와줘야죠. 그렇게 해서 어떤 개입 방법을 써요. 개입 방법. 개입 방법을 써가지고 그 문제 행동을 줄이거나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단일 사례 설계의 목적이 여기서 연결되는데 단일 사례 설계의 목적은 어떤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 방법을 쓰는데 그 개입 방법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면 개입의 효과성 규명, 개입의 효과성 검증. 이게 단일사례 설계의 목적이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관찰만 하고 끝나면 큰일 나죠. 뭐하러요? 그래서 개입 단계가 있는데, 개입 단계는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개입을 하면서 뭐도 할까요? 뭐도? 관찰도 하죠. 얘는 관찰만 하는 거예요. 얘는 관찰도 하는 거고, 그죠?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얘를 A라고 쓰자. 그리고 얘를 B라고 쓰자. 그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약속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약어가 아니야, 약어가 아니야.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읽으면은 개입 단계에 해당되는 말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초선 단계에 해당되는 말도 할 겁니다. 그걸 이제 좀 이따가 적용을 해서 풀도록 하고요. 요걸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자, A, B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쪽은 이제 문제 행동, 이쪽은 시간 내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드는 게 중학생인데 담배를 펴요. 문제죠. 문제 행동입니다. 문제 행동. 근데 그걸 뭐 하루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일주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뭐 한 달,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일주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얘가 뭐 하루에 이만큼 피다가 점점 흡연량이 늘어나요. 늘어나. 원래 이제 여기에 3개 이상의 관찰점이 있어요. 관찰점, 측정점이 있고 그걸 연결한 건데 저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그어준 겁니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입 방법을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와 상담을 일주일에 뭐 3회 이상 실시했다고 쳐봐요. 그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 개입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얘가 점점 흡연량이 준 거예요. 줄었어요. 그 전문가와의 주기적인 상담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그게 전문가와의 상담 때문만일까? 오로지 전문가와의 상담 때문일까? 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죠. 뭐 다른 변수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제3의 요인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초선 단계 한 번, 즉 오로지 관찰만 하는 단계 한 번, 그 다음 개입 단계 한 번 있죠. 제가 지금 한 번은 그냥 알파벳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시간은 계속 흐르고 관찰도 여러 번 했는데 그냥 A 한 번, B 한 번 이렇게 모아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AB 설계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입니다. 근데 AB 설계의 단점은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오로지 B 때문일까? 이렇게 좋아진 것이 오로지 B라고 하는 개입 방법 때문만일까?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낮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거 다음 거 A, B, A라고 쳐봐요. A, B, A. 그러면 제1 기초선, 두 번째니까 제2 기초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얘가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A로 간다라는 거, 이건 뭔 소리예요? 개입 방법을 계속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이거는 개입의 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입의 중단. 그렇게 해서 다시 기초선으로 간 거죠. 이런 얘기예요. 일단 요 수업 시간에는 제가 더 들어가지 않고 얘네들이 뭔지만 확인하는 정도의 수업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더 거요. 그럼 AB.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기초선 한 번, 두 번, 개입 단계 한 번, 두 번이죠. 그럼 여기가 제1 기초선, 제2 기초선, 제1 개입 단계, 제2 개입 단계잖아요.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 행동이 개입을 하니까 좋아졌고 똑같은 개입 방법을 재개하는 거거든요. 재개.
똑같은 알파벳이죠. 똑같은 알파벳. 그러면 같은 방법을 재개하는 겁니다. 근데 효과가 역시 좋아요. 그러면 와우. 개입의 효과성 짱.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빙성이 어때요? 매우 높아지겠죠. 이렇게 나온다면. 그죠? 네. 이게 AB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자, AB라고 치는데 지금 AB잖아요. 근데 그냥 B는 다 똑같은 B죠. 하나의 개입 방법이죠. 근데 그거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여러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아까 중학생인데 흡연을 해요. 근데 그 학생 말고도 흡연을 하는 중학생들이 더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흡연 중학생들에게도 그 개입 방법을 쓰는 겁니다. 개입 방법 하나죠. 그랬을 때 다른 여러 흡연 중학생들도 뭔가 흡연량이 많이 줄었다면 이야, 그 방법 효과 있나 보다. 이런 거고, 또 어떤 학생이 흡연을 하는 중학생인데 그 학생이 학교에서도 담배를 피고 학원에서도 피고 동네 공원에서도 피고 집에 가서도 피고 여러 장소인데 이걸 여러 상황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 좋아졌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담배를 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중학생이 술도 먹어. 그 다음에 툭 하면 폭력이야. 문제가 너무 많죠. 여러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의 개입 방법을 여러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얘가 폭력도 줄고 알코올도 줄고 흡연도 줄고 다 줄었어요. 그러면 그 개입 방법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라고 믿을 수 있죠. 이런 걸 복수 기초선,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수업할까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핵심 기출 40선은 다 잘 나오는 거니까 무료 강의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그랬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경우.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A, B, C. 자, 지금까지 A하고 B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C가 나오네? 그랬을 때 보세요. 자, 상태가 안 좋아. 흡연량이 계속 늘어요. 그래서 B라는 개입 방법을 썼는데 흡연량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방법은 효과가 없나 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고 있죠. 관찰하고 있고. 효과, 그럼 어떻게 계속 고집해? 아니죠. 바꿔봐야죠. 그래서 개입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 B, C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만약에 C로 바꿨는데 뭐 좋아질 것 같다가 별로야. 이것도 역시나 별로야. 그러면 또 갈 수도 있어요. 또 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다른 방법으로 바꿔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래도 안 돼. 거의 뭐 더 펴. 이거 방법이 더 안 좋아. 그럼 또 갈 수도 있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나 A, B, C, D나 A, B, C, D, E나 A, B, C, D, E, F나 다 복수 요인 설계. 다른 말로 다중 요소 설계인데, 다중 요소, 복수 요인 4글자죠. 제가 나중에 이거를 4글자, 그 다음에 아까 얘는 복수 기초선 5글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가 우리 공부할 때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전공책을 보면요, 전공책의 거의 대부분이 A, B, C, D를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A, B, C, D 설계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해주는 건데, 어차피 A, B, C, D나 A, B, C나 다 똑같은 복수 요인 설계입니다. 설계. 그 다음 이런 경우가 하나 있어요. 특이하게도 B가 먼저 나오는 경우. B가. 다른 건 다 A가 먼저 나오잖아요. 기초선이 먼저였죠. 근데 신기하게 B가 먼저 나오는 설계가 있어요. BA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전공에서는 BAB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왜 개입 단계 먼저 들어갈까요? 여유가 있어서, 급해서.
당연히 급해서겠지, 그지? 여유가 있는데 뭐하러 B부터 들어가요? 너무 문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얘가 뭐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어. 그럴 때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바로 B 먼저 들어갈 수도 있죠. 그게 B, A, B예요. 그래서 A하고 B의 의미 알고 그 다음에 C, D, E 이런 것들 볼 줄만 알면은 완전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독거노인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5주간의 전화 상담에 주 1회 했답니다. 이어라는 말이 힌트죠. 5주간의 집단 활동, 이것도 주 1회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대요. 참가자 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3주 전부터 매주 1회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대요. 매주 1회 우울증 검사.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 전 5주 후, 10주 후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대요. 그럼 읽어보니까 일단 5주간의 전화상담, 이거 개입이죠. 전화상담 개입. 그러면 B가 하나 보였는데 이어서 5주간의 집단활동, 이것도 개입이죠. 근데 이어서 다른 개입 방법을 쓰는 거니까 B도 나왔고 이어서 C도 나왔네요. 근데 프로그램 시작 3주 전부터,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3주 전부터 우울 검사를 했죠. 우울 검사. 그럼 얼마나 우울한지 어떠한지를 관찰한 거잖아요. 측정한 거고 관찰한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럼 거기 지금 A가 명시되어 있는 거고 기초선 단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전화상담, 그 다음에 집단활동, 여기까지 나온 거죠. 갖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기본적인 개념들 있죠?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만 놓으면 어떠한 사례 문제가 나와도 갖다가 알파벳만 꽂으면 돼요. 알파벳만 꽂으면 돼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A, B, A, C.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요? 일단 관찰만 하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관찰, 뭐 측정을 했다 나오겠죠. 조사했다 나오겠죠. 그 다음 어떤 방법을 썼다, 어떤 활동을 했다 나오겠죠. 그 다음 활동을 중지하고 또는 개입을 중지하고 다시 관찰만 했다, 측정만 했다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개입 방법을 쓰는데 아까 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면 걔가 C가 되는 거죠. 자, 갖다 맞추는 거예요. 기본 요거. 그래서 실천 기술론이든 조사론이든 꼭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잘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론 시간보다도 오히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시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자, 실천 기술론도 수고하셨습니다.